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오는 그 3월 9일 대선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금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자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손상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중차대한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의 그 한 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통일정책, 안보정책, 대북정책 이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뭐를 잘못해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 꼬여왔는지 첫 단추가 잘못 꼬여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두 차례 영상을 통해서 저는 먼저 그 대북 그 통일정책 관련해서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이 안보정책, 안보환경, 그 통일여건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상당히 잘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좌파 정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점을 짚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 통제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했는지 왜 실패라는 우리 정의를 해야 되는지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고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실패 이와 같은 것을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차기 정부 들어설 차기 정부는 이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 관련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그 순서는 자, 먼저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북한 실체를 정확히 어떻게 그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북 전략 방향 그리고 대북 정책 목표 새 정부가 지향해야 될 그런 통일지향 대북 정책 핵심 과제 북한의 그 민주 정상 국가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일지향 대북 정책 수립 당면 과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과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대내적인 통일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1차 영상, 2차 영상에서, 자, 1차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그 안보 환경과 통일 여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된 이제 북한 어떤 실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 자, 이 점을 짚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는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그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 다음에 통일 정책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실수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 정부를 향한 저희 그 정책 제안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가 이제 북한 실체를 어떻게 그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동소독 사례를 잠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북한에 대해서 취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당 당시에 그 동소독 국가 실체 관련해서는 자 49년도에 이제 동소독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1972년도에 그 동서독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눌라겐페트락에서 체결했는데 자 그때까지 이 사이에는 서독은 그 동독을 그 국가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 기본법으로 우리 지금 헌법인데 왜 그 당시에 헌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본법을 썼냐 하면은 자, 어차피 이제 그 서독 동독 이것이 전부 다 임시 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9년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체가 아니고 지금 다 임시야 프로비소리 임시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새롭게 통일이 되면 그때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본법이라고 그랬다. 근데 동독은 그 당시에 이제 헌법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이제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다시 페어파숭 자 이거를 또 바꿀 거냐 그런데 이제 그대로 그냥 그 그런 게세츠를 자 헌법 대용으로 이렇게 지금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게세츠라고 그런다.
여기 23조에 따르면 이제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룬게세츠길 해가지고 자 11개의 그 소독에 있던 그 연방주 자 이런 데 적용이 되고 이 주에 적용이 되고 쭉 그러면서 11개 주를 이제 검열을 했고 그 다음에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 ist es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 해서 자 다른 독일의 다른 부분들 독일의 다른 이건 이제 동독의 그 5개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독일의 다른 부분들은 아직 현재 지금 우리가 거론 안 했지만은 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본법은 그들이 만약 우리 이 독일에 편입이 되고 자, 이 가입한 다음에 그때부터 기본법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in anderen Teilen 여기가 이제 바로 동독의 그 5개주를 이제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90년 10월 3일 날 이게 전부 이제 바이트릿 완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 더 서독의 1개주로 전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통일 독일에서 이제 그 가입되는 순간부터 서독의 그 기본법 헌법 적용을 받는다. 효력 적용을 이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독 같은 경우도 이제 Verfassung 헌법이 있었는데 자, 최초 출범할 때는 Deutschland ist eine unteilbare demokratische Republik 이렇게 돼 있어요. Sie baut sich auf den deutschen Länder auf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독일은 이게 자를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그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완전히 헌법 1조 1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독일은 그러니까 동독도 포함해서 전부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조항은 이제 68년도에 전부 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 49년도 72년 이 사이에 서독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우리가 독일이다. 서독이 독일이다.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후예는 서독이다. Bundesrepublik Deutschland가 Deutschreich 거기에 후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Alleinvertretungsanspruch 해가지고 자 단독 대표권. 자 우리가 자 독일 전체를 단독해서 이제 대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할슈타인 독트린 이런 걸 이제 내걸면서 동독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는 우리 수교 안 한다. 외교관계 안 맺는다 이런데. 자, 이제 소련은 워낙 크니까 제외고 나머지 이제 유고슬라비아나 쿠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를 단절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72년 이후에 동서독 기본조약 그룬틀라겐 페트락 이게 72년도 12월 21일 날 이제 체결이 됐는데 자, 이 이후로 이제 서독은 동독을 어떻게 이제 국가 실체를 규정하느냐 이걸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자, 먼저 이제 나눕니다. 헌법상으로, 헌법이라고 하나, Staatsrecht에서, Staatsrechtlich에서, 자, 이것은 이제 국가법적이다, 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은 국가로서 헌법을 가지고 있고, 서독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들이 이제 국가법적으로 볼 때는 이 국가 실체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독일 내에 이제 서독도 있고, 동독도, 두로 이제 국가로서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73년도 9월 달에 이제 유엔에 동서독이 동시에 가입을 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서독은 동독을 일체 그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프랑스도 국가고, 영국도 국가고, 이태리도 국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동독을 취급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우슬란트 하면 외국인데 동독은 외국이 아니다. 동독 자체는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그 외국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동서독 관계는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급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동서독끼리는 그 상주 대표부를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자 본에는 이제 동독 상주 대표부가 오스베를린 이쪽은 동베를린에 이제 서독 상주 대표부 이렇게 전부 설치가 됐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저 동서독 기본적 체계 이후에는 양독 독일도 서독도 동독도 마찬가지고 자 국제무에서 어느 일방을 대표하지 않느라 keiner der beiden Staaten kann den anderen international vertreten 자 이런 그 원칙에 충실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독 대표군 아까 얘기한 그 알란 페트렉스 안슈프, 할슈타인 독트린 이런 것들을 서독 정부는 전부 포기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양독 관계는 내독 간의 그 어떤 특수가 있나, Sonderstatus innerdeutschen Beziehungen 해서, 자, 이 양독 간의 이제 특별한 이런 내독 간 특수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 북한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규정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차기 정부에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자,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 정통성을 보유한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 영토를 참칭하고 있는 그런 그 실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러나 북한 헌법에서는 영토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태제가 우리가 이제 유일한 그 정통성을 갖춘 그런 그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남북관계 독일처럼 동서독처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도 외국이 아니다. 동독이 외국이 아니었던 것처럼 만약 무슨 뭐 연락사무소나 이런 걸 설치하더라도 자, 이게 이제 대사관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 관계는 자, 동서독처럼 먼저 민족 내부 간의 어떤 특수 관계다. Sonderstatus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고, 그리고 한반도 내 두 개의 그 국가 실제로 그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실제로서의 북한 이거는 인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차기 정부가 대북 전략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76년간 지금 자 분단인데, 자,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70년 이 분단의 이유는 저 여태까지 그 북한 평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조 체제 김씨 왕가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 김씨 왕조 이것이 이제 종식이 되고 뭔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로 교체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해야 될 거는 자, 쟤들은 먼저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그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자, 어떤 이런 지도부가 들어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돌파구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체제 변화, 교류 협력 통하고 그다음에 체제 전이 지금 현재 사회주의 교육경제 이 체제를 자본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 되면은 적절한 그 시점이 오면은 이제 체제 붕괴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맞다. 이런 그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북 전략 그 목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76년도 냉전구조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이 냉전구 쪽 이것을 자,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것. 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그 대북 전략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자, 수차 얘기한 대로 70년 이제 왕조 국가고 원 다이내스틱 룰, 그 다음에 1인 독재 원 파티 룰, 그리고 원 파티 원맨 룰, 독재 국가고 1인 독재 국가다. 일당 독재고 1인 독재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뭐 여러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 제 개인적인 평가는 모든 이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주된 이유가 바로 북한 정권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저 세 사람이 여태까지 이어오는 이 김씨 왕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 좋은 그 정신을 갖춘 대북 정책, 대북 전략 이런 것들도 결코 그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북 전략의 방향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체제 리짐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자 이 전환 무슨 뭐 변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완전히 그 체제 붕괴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자 전략 목표는 자 지금 현재 이제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조 이 문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북 정책 앞으로 자 이와 같은 그 전략하에서 우리가 어떤 그 대북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자 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통일이 바로 독일 통일이고 그래서 우리 남북 간으로 가급적 이와 같은 그 유혈 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2022년에 북한을 어떻게 하면 1989년 동독 수준으로 전부 바꿔나갈 건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전부 바꿔나가야 돼. 예컨대, 자, 지도부, 지금 현재 지도부가 그 당시 89년 동독 그 지도부 수준으로 바꿔나가고, 국민들 수준도 그때 수준으로 바꿔나가고, 또 요 현재 그 서독, 북한 체제 이것도 동독 체제식으로 최소한 그 정도 바꿔나가고, 정치 문화도 바꿔나가고, 군부도 바꿔나가고, 예컨대, 이럴 경우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체제가 망가질 때, 자, 주민들이 그야말로 그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무혈 평화 그런 시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자, 이 목표는, 평양에 반드시 제이거와 초프나 등소평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실용적인 노선이 추구해야 이때 가서야 비로소 신지도부가 이제 적화 노선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이것도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의 이제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 사회를 이제 민주사회로 변모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언론, 집회, 자유 이런 것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도 북한 사회에 깊이 침투해야 해법이 생긴다. 그래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시민들이 반독재 민주화 의식화 이런 그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 사회를 혁명 세력으로 계속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좋은 수단들은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2만 5천여 명의 그 탈북자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을 자나깨나 이제 한국 사회를 동요하게 만드는, 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이제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차단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한국 사회를 동요하게 될 경우는 이제 공산체제를 부정하게 될 경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의 통일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이제 북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산업화다. 자, 이게 통일비용,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제가 이제 만약 바뀌고,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실용주의 노선이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남쪽의 그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 자,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한 그런 경제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출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도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생 그 인프라 분야. 자, 이것은 앞으로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 이제 미리 선행 투자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북한 군부도, 자, 이제 우리가 레짐 체인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교류 협력을 통하거나 또 아니면 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의 입김을 통해서, 자, 그야말로 그 온순한 군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는 북한을 지금 현재 왕조 국가에서 탈피하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 그 정상 국가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이 근데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 정상 국가를 만들려면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외부 사적으로 이제 유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떤 형태로든 이제 동질성을 키우고 이질성을 낮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 절대적으로 그야말로 남북 간의 그 화협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후에 자, 남북 간의 전 분야에서 이제 경색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이런 걸로 더 돼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 국제제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북한이 지금 현재 이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 이 문제에서 돌파구를 열지 못할 경우에
교류협력 진도는 나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민주국가로 만들고 어떻게 그 정상국가로 만드냐. 자,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제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그 정치 지도자는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자, 지금 민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좌파 정부들이 계속 그 북한을 딜링을 했는데 자, 여기서 탈피하고 북한도 온전한 그 국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국가 이성을 갖춘 그런 국가다 하는 것을 새 지도자는 자 명심을 하고 북한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 정책을 드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자 북한을 민주 정상 국가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그 비핵화 압력을 넣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지. 돌아다니면서 뭐 이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든지 무슨 뭐 북한 비핵화인데 자꾸 이거를 뭐 엉뚱한 단어로 바꾸려고 그런다든지 어떤 형태로 북한의 그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북한의 목소리를 국제사회로 상대로 이렇게 대변하는 이따오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그 레짐 체인지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북한 국제사회에서 레짐 체인지를 그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예컨대 이제 여러 가지 그 압력을 행사를 할 때 여기도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 국제사회는 만약 북한 내에서 이제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자 북한사 민주화 그리고 북한의 친한국가 이 두 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떤 이런 돌파구를 열 경우에 이것이 다시 이제 북한의 어떤 정권 교체나 아니면은 북한 군부 온건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여건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팩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 레짐 체인지가 안 되더라도 만약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어떤 이제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국제사회 이런 그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자 우리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가 재개 뭐 이런 것들을 서두르면서 최소한 그 교류 협력 그 창구 이거는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름으로써 이제 북한 주민들의 그 친한국화 그다음에 북한 사회 자본주의 물결을 침투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민주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차기 정부가 지금 이제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당면 과제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좌파 정부가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큰 것들을 전부 흐트러놨는데 자, 이와 같은 어떻게 이런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플랜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화통일 구상이다 해가지고 뭐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런 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이게 전부 엉터리이기 때문에 자 이게 비핵화 안 되고 남북 군사적 긴장화는 안 되고 이러면은 다른 어떤 그 단계도 다른 단계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컨셉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 평화협정 체결이나 이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화해협력을 잘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남북연합단계에 남북이 진입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제 북한사회 개방 민주화 비핵화 이런 것도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제 남북한이 공동성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한국과 국제사회는 자, 이성적인 지도부가 이제 산업평화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자권 조기 환수, 연합사 해체, 이따위 얘기는 모든 여기 관련된 계획은 전부 중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핵화에서 요만큼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자, 미리 전자권 조기 환수. 이 얘기는 머릿속에 자, 주한미군을 철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말로는 조기 환수, 전자권 환수, 연합사 무슨 뭐 했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부 노리는 그런 그 기도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적으로 가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해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중지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던 한반도에 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항상 우리가 전면전 대비태세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완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Fight tonight.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 그 타개를 위해서 언제든지 정상회담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현안 문제 중심에 지금 북한이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성과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북한을 설득할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 정상회담 개최할 때 이제 북한 지도부에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 자, 이 얘기 관련해서 먼저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우리 남북 자결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은 냉전 체제 속에 갇혀 있다. 70년 동안에. 자, 이 냉전 체제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한편으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주변국가 앞으로 주변국으로 어떤 이런 약 올리거나 무슨 뭐 이런 거 프로보케이션 이런 것들은 아주 금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사이좋게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절대로 어떤 이 주변국들로 도발하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설사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자, 군사 도발을 한다든지, 예컨대 지금 공이 한반도 코트로 들어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아야지, 내가 자꾸 널 주는데 평양에 있는 너는 왜 자꾸 이걸 동해바다로 쳐버리고 서쪽으로 쳐버리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반도 이 비핵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절대로 지금 현재 다음 단계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통일 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인민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 주민도 살고 우리 전체가 한민족이 지금 공동 번영할 수 있다. 평화 공존 상태에서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WMD 개발 포기하고 북밀 수교 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적극 도와준다. 만약 이렇게 전부 너들이 지금 현재 WMD 이쪽 분야에서 전부 포기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전부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너들이 자 미일하고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려고 해도 자, 이와 같은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안 내놓고 계속 그 개발을 그 강화하고 이럴 경우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도 해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송환당한 북한 주민들의 그 처벌 이런 것도 중지해야 되고, 만약 국군포로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남북한이 어떤 모든 현안들 이런 것들 좀 제껴놓고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제 센시티브한, 자, 이거는, 자, 궁극적으로 우리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낼 경우에, 이거는 주한미군은 큰 자산이다. 우리 한민족의 그 위해서 큰 자산이다. 자, 이러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우리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그리고 또 미중 그 전략균형 달성 수단임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그 통일 외교, 이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주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한미 동맹으로 자,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완벽한 안보 태세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그야말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독일 통일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 분단 당시에도 자, 서독의 그 핵심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트란스아틀란틱 쇼페치움, 이게
굉장히 그 이제 독일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최초 그 49년도 소독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당시 수상 이제 콘라드 아데나우 수상의 그 이제 친서방 정책, 베스핀드 폴리틱, 자 그 다음에 폴리틱의 슈테하케 이제 힘의 우위 정치, 자 이것들이 뭐냐면 베스핀드 폴리틱 하면 자 안보 문제는 철저히 미국에다 맡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틱 슈테하케 해서 어떻게 국력을 키울까,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서방국들과 전부 인접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데나우의 그 친서방 정책, 그 다음에 자 2차 세계대전 또 종식 이후에도 그 당시 조지 마샬, 그러니까 이제 트루만 독트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액션 플랜이 마샬 플랜인데 어떻게 그 유럽 그 리커버리 프로그램, 유로피언 리커버리 프로그램, 그래서 부흥계, 유럽 부흥계 잿더미화된 그 소독을 어떻게 이제 전후 복구할 건지 이 관련해서 마샬 플랜으로 그 당시 한 12억 불 정도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전후 복구에도 미국이 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동서 분단 기간이 한 40년 가까이 이제 유럽 안보 질서의 그 축이 바로 나토고 그 주십이 바로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자 미국의 어떤 이런 유럽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보호 정책, 이것으로 전부 이제 안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통일 과정에서도 전선 4개국 가운데 미국만 이제 독일 통일을 지지했고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자 그래서 동서동 너희들 자결권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이 맞다. 대신 너희들 통일될 자 나토 그 이제 체제 속에 이제 머물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나머지 그 전선 3개국은 최초에는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적이었다. 왜? 과거 역사적인 그 부정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통일된 독일, 자, 이 막강한 경제력, 그 안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 그 안보 구도를 흐트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불안정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고, 프랑스 미테랑 같은 경우도 이제 통자수는 독일, 막강 독일, 이것은 이제 유럽 질서나 평화를 위협하고 유럽 툴레로 그 유인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 EU 통합을 이제 추진하면서 하나의 축으로 또 다른 그 엔진으로 이제 계속 그 통일 독일을 이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고바초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 그 서독 기본법 23조, 그러니까 동독5개주가 그대로 소독주에 이제 편입된 순간부터 소독의 기본법, 헌법의 그 효력을 적용받는다. 자, 이 23조, 이거는 그야말로 너들 한마디로 흡수통일이다, 이거. 너들 이거 따라가면 그대로 흡수당하는 거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나토 회원국 신분으로 통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자, 이 와중에서 이런 것들을 3개국을 전부 그 설득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제 그다음 부시 대통령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서방 미국, 영국, 자, 여기 대해서도, 반대 입장 이런 것들 전부 설득하면서, 자, 통일 독일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데나우가 최초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서방 이제 이거는 독일 입장에서 대단히 값진 투자였고, 지금 현재도 미군이 이제 나토군으로 35,000 지금 독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강력한 이 한미동맹, 자, 세계에서 넘버1이 지금 현재 미국인데, 이 그런 국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인데, 자, 미국을 이렇게 그 강력한 우리 한미 동맹으로, 동맹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이 안보 정책적인 시각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통일 정책적인 시각에서도 대단히 이제 값진 투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전자권 전환이나, 무슨 연합사 했잖아. 이따오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미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다른 나라 관계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변 국가도 여전히 우호적인 통일 외교를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서냉전, 지금 한반도 자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이제 분단 이후에 남북한이 이제 한반도에 이게 동서냉전이 이와 같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자, 6.25 이후에 남북냉전이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 다리를 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자, 그래. 그 당시에 동서냉전,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 동서냉전이 이제 탈냉전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사강은 어떤 형태로든 자, 이게 두 개의 한반도의 삽 시스템이 있었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일본,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개의 삽 시스템이 존재할 그 당시에는 자, 이제 한반도 이 분단 자체가 이 저 차례국에 전부 이해 일치했다. 그러니까 자, 북한편 저쪽 중국과 구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그다음에 이쪽 미국과 일본 자 이런 식으로 해 있었는데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90년도 이후부터는 4개국의 한반도 이해는 자, 이 한반도 분단보다는 오히려 자, 남북 니들 군사적 긴장 완화해라. 그러면서 화해 협력해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이제 주변 4개국들의 그 한반도 이해와 일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 남북한이 으르렁거리면서 물론 뭐 때에 따라서 저 웃고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 이게 저 고소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변 4개국 역할 이것도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내 잘못된 그 여러 가지 그 인식이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얘들이 지금 현재 정전협정 시그너터리이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과 냉전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뭐 결정짓는다 천만의 말씀. 자 이거는 아니고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분단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분단 극복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변 4개국이 뭐 한반도 통일 반대해도 남북 통일이 어렵다. 자, 반대해서 어렵다. 자, 이것도 이 태제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과 친구고, 자, 지지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이 되겠냐? 뭐, 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 이 태제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설사 지지하더라도 북한이 자, 중심 잡고, 우리 통일 문제는 우리 남조선하고 자, 해결한다. 이렇게 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4개국, 자, 이게 한반도 개최된 그런 절대적 권한이 없다. 아까 얘기대로. 자, 그러면 이제 독일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 근본적 차이점,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승 4개국은 이게 동서독 분단 극복 통일 추진 과정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은 그 당시에 자,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여러 개 그 조약을 통해서 동서독의 분단과 분할 이것을 관할하고 있었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분단 극복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동서독의 그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얘기인 대로 이제 베를린 선언서부터 포츠담 협정 무슨 독일 조약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문제 독일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분단 초기부터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독일 문제를 자 우리 동서독이 한번 꺼보자. 이거는 오케이 사인 전승 4개국 오케이 사인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한반도 통일 주체는 남북한이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남북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할 수 있고 근데 아직도 지금 통일을 왜 못하냐. 우리 남북한이 서로 어르렁거리기 때문이지 무슨 주변국이 아까 얘기대로 중국이 반대해서 미국이 초를 쳐서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 초를 쳤다고 자꾸 얘기하는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초를 치는 것이 아니고 자 북한이 여러 개 지금 잘못된 그런 국제적인 스탠다드와 맞지 않은 핵 개발을 한다든지 핵 무장을 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한다든지 로켓 테스트를 위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 이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자 국제사회 그 어떤 경찰로서 지적을 하고 그런 저 북한을 교육시키고 저 잘못됐다는 거는 알려주고 때에 따라서는 채찍을 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무슨 뭐 미국이 초를 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반도 분단 극복 이제 선결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동서 문제 성격.
국제 문제 성격 이거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바로 남북 문제 성격이다. 이제 남북한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계속 대결을 지속할 경우에 이제 주변국들은 한반도 분단을 엔조이하고 이제 장난질도 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자꾸 이 책임을 주변국한테 돌릴 거 없이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 우리 남북한이 서로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해야지 자꾸 이 책임을 주변 사격에 전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자꾸 이 좌파 정부에서 이제 여태까지 통일 얘기하면서 평화 얘기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지금 현재 76년째 지금 현재 남북이 냉전 체제를 지금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주변 사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이 문제 이 국제적인 문제 국제 문제, 남북 문제의 그 국제적 성격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 정부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정하는 이 문제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얽혀 있고 그다음 북한 비핵화 이거는 전부 다 얽혀 있고 또 WMD 해결하는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 있다. 이게 전부 국제 문제다.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이 모든 남북 대결 구도의 그 본질적인 책임은 북한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평화 공존보다도 무력 도발로 지금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 북한한테서 이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통일 관련해서 이제 주변 4개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환영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남북한 간에 이제 그 합의에 의한 통일 이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이제 미군이 북한 지역까지 주둔하고 뭐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차기 정부는 이제 그 주변 4개국에 대해서 그 프렌십 위도를 해서 모든 그 국가들과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대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 이것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되고 통일 이후까지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하고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통일 한국은 평화 우호 세력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기적적으로 천명하고 과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은 절대로 비핵화다. 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딱지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다 지워버리겠다. 이게 무슨 핵무기 보유국이나 이런 것 전부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그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노 규정 이런 것들도 잘 이행하는 그런 아주 국격을 갖춘 비록 좀 작지만 그러나 국격을 갖춘 그런 품위 있는 국가다 이런 것들을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이 정부는 계속 차기 정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국이든 소국이든 상관없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구현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PKO 이런 것도 보내고 재난구호 이런 데도 이제 적극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축이고 미국을 아주 주축으로 하되 주변 4개국 포함해서 주변 여러 인접 국가들과 전부 프렌들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지정학적으로 독일이 이제 유럽의 중심이고 그 당시에 분단 당시에 이제 독일 정부가 했던 거는 이 나토 중요하고 미국이 대단히 트란스아틀란틱 비치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가장 축으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국들 전술사격의 그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예컨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오면은 CSE 왜 소련이 주창했던 이 CSE Conference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지금 현재 OSCE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또 미테랑이 오게 되면은 자 역시 그래도 유럽 내에서 이 축은 무슨 뭐 그 당시 EC, EU 하면서 자 유럽연합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올 때마다 돌려가면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자 줏대가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미국과 관계 나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변 국가의 그 입맛에 맞는 뭐 그런 얘기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여유를 갖춘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대내적으로 그러면 차기 정부는 어떤 통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막대한 그 통일 비용. 자 여기 대비해서 이제 우리 국력을 신장시켜야 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게 독일 통일, 그 통일 비용 사례. 그래서 자, 2010년, 13년까지 이제 통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1조 6천억 유로까지 전부 썼고, 그 다음에 GDP 4% 정도, 그 다음에 동독 지역의 GDP 한 30%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을 동독 재건을 위해서 동독 주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썼다. 예, 동독 주민의 약 한 40%가 지금 현재 자, 저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저 사회보장 그 기금으로 지금 저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매년 평균 약 한 1,000억 유로다. 그 당시에 그 통계에 따르면은 이게 150조 원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한 500조 원 넘는데 저희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많은 통일 비용을 필요로 했던가?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 흡수 통일로 전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초기 통합 과정에서 이제 경제 논리보다 자 정치 논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자 현재 그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갑자기 일거에 전부 서독 지역으로 몰려올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너희들은 거기 있어라. 대신 이제 사회보장재단 이런 걸로 전부 우리가 너희들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왜? 그 당시에 통일 비용의 50%가 자 사회보장이 전부 들어갔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한반도 그 통일 여건을 비교해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은 소독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나 지금 현재 2019년 그 동독 북한은 우리 그 경제력의 약 1.8%, 그러니까 5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구는 동독 인구는 서독 인구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북한 인구는 이제 한국 인구의 반 정도 되고, 그러면서 자 이런 경우에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 저 4명이 동독 1명을, 그것도 훨씬 부자가 자 동독 1명을 먹여 살렸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2명이 이제 북한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통일 비용을 위해서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서 독일 정부가 여태까지 노력해 왔고, 전부 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통일 비용 조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끝났고, 여태까지 이제 2020년까지 솔리다리테츠슐라켄 솔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의 특별세, 이거는 전 국민이 독일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5.5%를 이제 전부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전부 다 냈고 21년부터 약 한 90%의 독일 국민들이 이제 이건 안 냅니다. 이제 면제 상태다.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연봉이 무슨 뭐 7,300유로 자 이하 된 사람은 전부 이제 안 낸다. 90%는 이제 안 낸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통일 비용이나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자 이제 고민을 해볼 때, 자 통일 전에 그 동서도 격차보다 지금 남북 격차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통합을 앞으로 이제 통합 비용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력은 이제 서독에 비해서 또 열세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그 태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한은 이제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접촉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런 얘기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력 개척을 고려할 때 이제 토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 비용 들어갈 거는 북한 주민들 어떤 사회보장 문제, 인프라 구축, 그 뭐 환경 정화 비용 이런 데 이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차기 정부는 이제 통일 비용을 줄이고 통일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도 경제 성장으로 국력 신장이 이제 매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자 얽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나 만약 이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예컨대 어딘가 돌파가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류 협력을 아주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의 경제력을 가급적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남북 경제 그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반환. 자, 이것이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 비용 재원 방안 관련해서 자, 우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그 투자 비용 늘리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뭐 계속 그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지나친 긍정이나 지나친 부정 이런 걸 전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자,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 재정적인 이런 부담 상관없이 어떤 기회가 왔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게 포착을 될 그런 민족적인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통일 비용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에 자, 이 통일 편익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자, 이 평화 배당금이라는 피스 디비덴드 이게 저 평화 배당금인데, 이게 여태까지 분단 비용, 분단 당시에 지출했던 그런 비용을 이제 줄여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 편익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엄청난 그 자원, 자, 지하 자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러면서, 자, 이게 완전히 이제 통일이 되면, 자, 이 국력이 2배 이상으로 커지고, 그야말로 우리 국력이 2배 이상 커지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층이 이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좀 이 거리를 두고 통일 의식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일 전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답변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게 또 가운데 자, 이게 또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통일하면은 이제 전부 다 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왜 굳이 통일이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다음 그중 하나는 이제 좌파 정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차기 정부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 이걸 위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어떤 공통점, 이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편에 아까 얘기한 이제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전국의 우수한 노동 인력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북한의 그 주요 자원, 매장량, 이거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자원이 무려 8개나 있다. 금은, 철광석, 아연, 중석,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흑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주요 지하자원 그 잠재 가치가 남한의 22배나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그 노다지다. 이제 노다지가 전부 묻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저런 그 노다지를 중국이 다 캐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기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무역 그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이제 잘 결합이 되면 남북한 산업 구조를 상호 보완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 통합 그 전력을 잘 구사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들고, 하여튼 통일 한국은 한반도 미래 블루오션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륙과도 연결된 어떤 자원 강국이다.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 아까 광산 자원이나 건설 분야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이게 잘 되면 통일 한국은 이제 G7 국가로 이제 대열로 들어갈 수 있고,
정부께서 하든 어떤 조건 하에서도 통일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그 가정 아래 지금 만약 대북 관계가 잘 안 풀리다 하더라도 우리 대내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대내적인 통일 준비를 자기 정부에서는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통일 준비 하나가 봐. 지난번에 이제 계속 장시간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 내 사회적 그 양극화에서 이 노력도 지금 이제 서둘러야 되겠다. 남북 통일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어떤 이런 양극화 현상이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오른쪽 여기서 보시다시피 좌우 이념 대립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 근대화 과정이나 이제 군부 정권 집권 문제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이 저 독재 문제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또 뭐 이런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 이 얘기가 근대사 이제 산업화 굴곡 거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변질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친일, 반일, 무슨 뭐 반공,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자 친미, 한미 동맹, 미군 철수, 민주화, 군부 독재 뭐 이런 문제, 그 다음 재벌, 반재벌 뭐 이런 문제. 이와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자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렇게 두 프레임으로 지금 나눠서 대치하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87년 이후로 민중 항쟁에서 승리한 그 종북 좌파가 지금 진보 좌파 세력이 서로 이 속으로 끼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이제 빨간 마스크를 안 쓰고 파란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진보 좌파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 그 정의파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 사회 구성이 전부 양 진영에 이제 편입되면서 편가르기 투쟁을 지금 해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종북 좌파가 전 이제 분야에 다 이게 걸쳐서 정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전 분야로 이제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 양극화 현상이 또 지역 간, 세대 간 이런 갈등과 전부 혼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더 이 양극화가 심해졌다.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북, 진보, 좌파가 지금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산부뿐만 아니고 물론 뭐 언론, 노조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악하고, 그리고 2020년 4.15 그 총선 완전히 부정선거로 지금 현재 전부 의회 내 그 180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독재 악법을 지금 양산해 가면서, 자,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이렇게, 예,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삼류국가, 완전히 엉터리 국가, 예,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그 당시 할 때, 야, 우리가 촛불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정권이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정의로운 국가, 무슨 뭐 공정한 국가, 그 다음에 모든 무슨 과정이 공평하고 뭐 기회는 정의롭고 뭐 공정하고 뭐 이런 얘기 전부 했는데 이 전부 다 꽝이었다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자 여기 지금 자유민주당에서 만든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적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자세히 보면은 자 울산시장 선거구장에도 개입했고 그다음 월성 이렇게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친여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자 라임 사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그다음에 자 울산시장 선거 공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 4.15 부정선거 이거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송두리째 지금 현재 훼손시킨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문 대통령 그 측근들, 그 다음에 옛날 드루킹 그 댓글 조작,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군사 합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탈주민을 눈 가려서 전부 강제 북송시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군이 우리 그 공무원이 아까 그 소연평도에서, 죽임을 당한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와 같이 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부정과 그다음에 그 비리와 각종 비리와 그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건 정반대의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바로 문재인 그 정부다. 반드시 단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기 정부는 자, 이 사회적 양극화 관련해서 반드시 자,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순수 진보, 순수 좌파 이런 세력들, 합리적인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순수 보수 세력들, 순수 이런 우파 세력들하고 결집을 해서 원팀이 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얘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종북 좌파가 괜히 미안하니까 자, 우리가 무슨 뭐 유럽의 사회민주당 이와 같은 성격의 그런 정당이다. 그런 정치인들이다. 이 포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회민주당 여기는 소ци알 이거는 이제 사회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동구에 있던 그 사회주의적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를 그 추종하는 그런 그 정당들이 동구 공산 사회주의적 정당들이고 국가들이었는데 자, 서구 민주주의 하는 이런 그 국가들에서 사회적 그 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한국 내 종북 좌파는 다르다 이런 얘기.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 우리가 무슨 사회민주당 성격의 그런 정당 웃기는 소리. 자, 이건 완전히 여태까지 사회주의적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독도 사회주의, 구소련도 사회주의, 북한도 사회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도 이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념을 탈피하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돼. 이념 탈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이념 규정은 하고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런 해충들인지 우리가 반드시 골라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기 정부 종북 좌파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또 사회적 양극화 이거 반드시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아까도 이제 진보 좌파에서 어떻게 이걸 분리시킬까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원팀으로 만들 건가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차기 정부의 이제 대내적 통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이념과 그 다음에 통일 외교 뭐 국방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고 우파의 가치를 100% 수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제나 사회복지 이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자,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 진보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기 그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난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사태 그 교훈은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이거 강조하는 거 이건 맞고 그러나 반드시 그 정의롭고 어떤 공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 그렇게 출발했던 그런 그 당시에 촛불집회 시위였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5년 뒤에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가 촛불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정권이다 하면서 자, 정의사회, 공정사회, 뭐, 이게 반드시 이루겠다 얘기하면서 온갖 그 화려한 공약들을 전부 쏟아붓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와 정반대되는, 자, 자유민주주의도 완전히 파탄시키면서 빵점.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가치 이것도 빵점. 그야말로 정말 빵점 국가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야말로 엉터리 국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정말 정말 처벌받아야 될 그런 정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의 그 시대 정신은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그런 그 시대 정신은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 그 유지해야 된다. 이거 100% 우리가 수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의로운 국가가 돼야 되고 공정한 국가가 돼야 한다. 그런 페어한 그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큰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그 지도자를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3월 9일 날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 차기 대통령은 합리적인 보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파의 합리적인 그런 어떤 가치, 자유민주주의 100% 이거를 지지하면서, 그러나 어떤 진보적인 그런 정책, 예컨대 이제 경제 분야나 무슨 뭐 이 노동 분야, 이 복지 분야나 이런 데서는 조금 리버럴하고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보수자, 이거는 탐욕스러운 수구 꼴통 보수 우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예전에 무슨 뭐 전부 기득권 챙기고 그 다음에 개발 정보 전부 얻어내면서 다 땅 투기해서 배불리고 온갖 무슨 뭐 안 좋은 것들 다 하고 뒤로 이런 그 수구적인 그런 그 보수 우파하고는 다르다 이러니 차기 대통령은.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옹호하면서 우파가 100% 존중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정의, 공정 이 가치도,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그 강조를 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이런 것을 그러면서 항상 돌아보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파시를 가지고 있는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러한 그 시대 정신을 갖춘 그런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2022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외교 안보 정책, 문재인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핵 정책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 외교 그 통일 안보 분야 공약,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통일 공약, 이런 것들을 전부 객관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우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2022년에 그 대안이 과연 누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독일 통일 그 30주년 교훈, 우리 한반도 통일을 주는 교훈 요거를 간략하게 해서 다음 영상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외교안보 이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